계집년 따위가 감히 여기 앉아 있어. 사단 실세 대령이 취임식장에서 낯선 여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폭행까지, 잠시 후 그녀가 신임 투스타 사단장으로 밝혀지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휴전선 서부 전선의 심장부. 이곳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용맹하고 또한 가장 험하기로 이름난 부대 중 하나인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령부가 위치한 양주 일대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동시에 북녘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지난 한 달간 이 거대한 비룡의 성체는 주인을 잃은 상태였다. 전임 사단장이 불의의 사고로 전역하면서 사단장석은 공석이 되었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부사단장도 참모장도 아닌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해 온 한 명의 대령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철기. 이름 그대로 철마처럼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고집, 그리고 야수와 같은 추진력을 지닌 사내. 그는 25사단의 핵심 전력인 70보병연대 용연대의 연대장이었으며 사단 내 최고참 대령이었다. 30년에 가까운 그의 군 생활은 그 자체로 25사단의 역사였고 사단 내 모든 요직에는 그의 입김이 닿은 마철기 라인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사단장이 공석이 되자 마철기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그는 사실상 사단장 직무대리 행세를 하며 모든 결제 라인을 독점했다. 그의 눈에 사단 내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자신의 승진을 위한 발판 혹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단 두 가지로만 구분되었다. 이따위 작전 계획서를 올린 게 누군가? 김중령. 자네는 군복 입고 장기 두나? 당장 연병장 20바퀴 돌고 와.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그의 고성이 사단장 실그가 임시로 차지안을 울렸다. 작전 참모인 김중령은 얼굴이 수처럼 검어지지만 감히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쓸모없는 자식. 그러니 자네가 아직도 중령 딱지를 못 대는 거야. 마철기에게 인격 모독은 일상이었고 폭언은 지휘 수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해 있었다. 특히 그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여자의 존재 자체를 병적으로 혐오했다. 여군, 계집은 군대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야. 분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군 기강이나 흐트러뜨리는 암적인 존재들이지. 안 그래?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수업자와 시시덕거리며 말했다. 사단장님, 아니 대령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암요. 양주와 파주 일대의 모든 군납 비리는 마철기의 서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는 사단장 공석 기간을 이용해 자신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중이었다. 그는 이번 사단장 인사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이 비룡부대의 정식 주인으로 별을 달고 승격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본부로부터 한 장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신임 사단장 부임 및 취임식 관련. 마철기는 코웃음을 치며 공문을 열었다. 어디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 마철기의 텃세를 견딜 수 있을지. 그의 시선이 신임 사단장의 이름과 경력 사항에 멎었다. 신임 사단장 소장 서지현 주요 경력 육군 본부 정책실장, 여군 학교장, 합참 작전기획과장. 지현. 마철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름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여군 학교장이라는 경력. 설마? 그는 급히 인사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번에 새로 오는 사단장. 서지현이. 여자냐? 대령님. 그게.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여자냐고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전투보병 사단장.
여성 사단장이십니다. 마철기가 든 수화기가 책상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미친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최전방 25사단에 계집을 사단장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결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용연대와 비룡부대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능욕이었다. 계집이 감히 내 머리 위에 앉겠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이 마철기가 살아있는 한 저 계집이 사단장 행세를 하게 둘 순 없다. 그는 이빨을 갈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연에게 군대라는 곳이, 특히 이 최전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 곳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취임식.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취임식 날이 좋겠군. 전현이 평생 잊지 못할 환영식을 준비해줘야지. 이 마철기가 직접.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그날 그녀의 군 생활을, 아니, 그녀의 인생을 끝장내 버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취임식 당일 양주의 하늘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비룡부대의 앞날을 예고하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였다. 취임식은 오전 10시. 하지만 마철기 대령은 새벽같이 사령부 대강당인 통일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밤새 음모를 꾸민 탓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전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이미 사단 주요 참모들과 연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다. 신임 사단장이 그 어떤 명령을 내려도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실행되지 못하도록 손을 써두었다. 그녀를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 작정이었다. 행사 준비 상태는? 그가 통일관 입구에서 의전 담당 장교를 다그쳤다. 예, 대령님. 좌석 배치, 음향, 단상 준비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실수 없이 하도록. 마철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수백 개의 의자가 각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저 높은 단상. 원래라면 그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던 사단장의 자리. 그때 그의 눈이 단상 앞 가장 첫 번째 줄 중앙석에 고정되었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여군이었다. 마철기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지금 이 강당은 모든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 감히 누가, 그것도 여군 따위가 내빈 중에서도 최고 상석에 앉아 있단 말인가. 그는 성큼성큼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갔다. 여자는 전투복도 정복도 아닌 간편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고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고 붉은 펜으로 무언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마철기는 그녀가 사단 본부대의 새로운 하급 장교나 아니면 행사를 돕기 위해 파견 나온 여군 부사관쯤으로 생각했다. 어떤 년인지는 몰라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그것도 다리를 꼬고. 그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오늘 부임할 계집 사단장에 대한 혐오감을 눈앞에 이 여자에게 투사하기 시작했다. 어이. 그의 목소리는 강당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전히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귀가 먹었나? 지금 내가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 마철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녀는 마철기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일어설 기색이 없었다.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나? 그 자리는 오늘 새로 오실 군단장님이나 외부 귀빈들이 앉으실 자리야. 몰라? 그는 일부러 군단장님이라고 호칭을 높였다. 여자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앉아있어? 이게 미쳤나? 마철기는 그 태도가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당장 안 일어나? 어디 소속이야? 관등 성명돼. 여자는 대답 대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완벽한 무시였다. 마철기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그는 계집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로 작정하고 나온 참이었다. 이런 쌍년이.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야, 여기가 내년들 화장 고치고 수다 떠는 미용실인 줄 알아? 어디서 분 냄새를 풍기면서 신성한 사단장 취임식장을 더럽혀. 그의 고성에 행사를 준비하던 몇몇 병사들이 겁에 질려 이쪽을 쳐다보았다. 당장 그 엉덩이 치우고 꺼져. 내년이 감히 앉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누구한테 꼬리쳐서 군복 입었는지는 몰라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알아들어? 노골적인 성희롱과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펜을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경멸이었다. 마철기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감히 날 무시해?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가 꺼지라고 했지.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는 여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놀라울 정도의 균형 감각으로 버티고 섰다. 그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거, 내년이. 끝까지. 마철기는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30년 군 생활, 자신의 왕국을 이 이름 모를 계집 하나가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여자의 팔을 놓는 대신 반대편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을 텐데. 악! 그제야 여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가 순식간에 헝클어졌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25사단의 실세 마철기 대령이 여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게 지금. 여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의 손목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전체 차렷. 육군 제1군단 광개토부대 군단장의 전속부관이 강당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지금부터 제25보 병사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인원이 반사적으로 정문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마철기 대령 역시 방금 전까지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본능적으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고 정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소나귀에는 그가 방금 뽑아낸 여자의 머리카락 몇 올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정문으로 향했다. 위풍당당한 삼성 장군 군단장과 함께 새로운 이성 장군 사단장이 입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문에서는 군단장 전속부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전속부관은 강당 안 단상 앞에서 벌어진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채 머리가 헝클어진 여군.
그리고 그 여군을 흉흉한 기세로 노려보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선 마철기 대령. 네. 대령님, 지금 전속부관이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경내 모두의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마철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있던 바로 그 여자.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쓰고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번쩍이는 은빛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지현.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 보병 사단장. 비룡부대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마철기의 입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그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피가 역류하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자네는 내 경례를 받지 않더군. 서지현 소장이 마철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강당 전체를 짓눌렀다. 사단장님. 저는 사단장님이신 줄 몰라 뵙고. 마철기가 필사적으로 무너지는 몸을 가누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몰랐다. 서지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렇다면 내가 소장이 아니라 자네가 생각한 대로 이름 없는 여군 하사나 장교였다면 자네가 방금 저지른 그 폭언과 폭행, 그 성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대답해 마철기 대령.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닙니다. 절대. 자네 손에 든 건 뭔가. 서지현이 그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마철기는 그제야 자신이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 손을 털었지만 머리카락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손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대는 방금 그대의 직속 상관이자 이 부대의 지휘관인 나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내 머리채를 잡았소. 서지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비룡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부대에 기생하며 썩은 내를 풍기는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다. 그녀는 마철기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마철기 대령. 예. 사단장님. 그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제70 보병연대장 직에서 해임한다. 사단장님. 제발. 마철기의 눈앞이 하얘졌다. 직위해임. 이것은 30년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다. 명령이다. 그때 정문에서 상황을 파악한 1군 단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서장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서지현은 군단장을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부임 첫날부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자입니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하는 대신 마철기를 향해 돌아섰다. 헌병. 예. 사단장님. 강당 입구에 대기 중이던 헌병들이 총을 맨 채 달려왔다. 마철기 대령을 상관 폭행 및 모욕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하라. 뭐라고? 마철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다른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단장님, 제발, 제가 무릎이라도, 제발 한 번만. 마철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30년 자존심, 그의 왕국,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지현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대가 지난 30년간 짓밟아 온 수많은 부하들과 그대가 방금 모욕한 이 군대의 모든 여군들이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고갯짓했다. 끌어내. 예. 헌병들이 달려들어 무릎 꿇고 있던 마철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에이, 이럴 순 없어. 이년아, 내가 감히 나를. 놓아. 이 개자식들아, 이거 안 놔.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내가 마철기야. 이 25사단의 왕이라고. 이년이. 그의 마지막 발악은 굳게 닫히는 통일관 문 밖으로 사라졌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지현은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지도 않은 채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있는 사단 참모들과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오늘 이 비룡 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방금 전 여러분은 이 부대의 썩은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강당을 울렸다. 나는 내 부하들을 아낀다. 그러나 계급과 성별을 무기 삼아 약자를 짓밟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그것이 그 누구든 설령 저 마철기 대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요청해 주십시오. 마철기 대령이 이 부대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마철기의 철마는 그렇게 추락했다. 그의 왕국은 부임 10분도 안 된 계집 사단장의 손에 처참하게 박살났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시련의 끝이 아니었다. 그가 맞이할 참혹한 대가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마철기 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고 통일관 강당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25사단 사령부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단장 취임식은 그렇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마철기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거나, 이 개자식들아. 감히 누군 줄 알고. 내가 마철기야. 내가 70연대장이라고. 하지만 헌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서지현 소장이 방금 전 서명한 현행범 체포 및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다. 사단장의 첫 번째 결재였다. 마철기는 사령부 본청 지하에 위치한 그가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낡은 영창 독방에 처박혔다. 쾅! 하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30년 철권 통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이년이. 서지현 이 미친년이. 그는 좁은 독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분노, 치욕,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 하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 계집의 감정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애써 치부했다. 그래. 현행범 체포? 좋아. 하지만 나를 언제까지 가둬둘 수 있을 것 같아? 이 25사단이, 아니, 이 양주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는 아무것도 몰라. 내 라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왕국을 굳게 믿었다. 사단 참모진의 절반 이상이 그의 사람이었다. 군수, 인사, 공병. 그가 손을 쓰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1군단 광개토부대 본부에도 심지어는 육군 본부에도 그가 상납하며 관리해 온 끈이 있었다.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아침이다. 군단장님이 전현을 호출해서 뜯어 말리시겠지. 감히 사단의 최고참 연대장을, 그것도 취임식 날에 수갑을 채워? 군 기강을 무너뜨린 건 바로 전현이야.
그는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며 서지현은 지휘 능력 부족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두고 보자, 서지현. 내년에 그 뻣뻣한 머리채를 내가 다시 잡아서 아주 지식여 주마. 하지만 마철기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서지현이 그를 체포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첫 번째 수였다는 것을. 같은 시각 사단장 집무실. 서지현은 헝클어진 머리를 수습하지도 않은 채 1군단장을 향해 굳은 얼굴로 보고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나 폭행이 아닙니다. 이 부대가 제25사단이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장군, 아무리 그래도 절차가 있지 않나? 연대장을. 그것도. 군단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절차를 따랐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서지현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마철기 대령의 머리채에 잡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저를 상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자로 봤습니다. 이 사단의 그 누구도 저의 계급장을 보지 않고 제 치마를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들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저는 이 사단을 단 하루도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군단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지현이라는 여군이 단순한 정책통이나 행정가가 아님을, 그 어떤 야전 지휘관보다 더 무섭고 냉철한 맹수임을 깨달았다. 육군 본부에 요청하신 특별감찰단. 네. 이미 출발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 부임 소식보다 그들의 도착 소식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군요. 서지현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25사단장으로 내정된 순간부터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는 마철기의 존재와 그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마철기의 폭행은 그녀에게 사냥을 시작할 완벽한 명분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사령부 전체의 전 참모 및 연대장, 사단장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마철기와 가장 가까웠던 군수참모호 대령과 인사참모윤 대령은 콧방귀를 뀌며 사단장실로 향했다. 어차피 마 대령님 없으면 저 계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대충 앉아있다가 나오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들이 사단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다. 사단장석에 앉아있는 서지현의 옆에 낯선 민간인 복장의 사내들과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의 독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강건우 준장이 배석해 있었던 것이다. 모두 앉으시죠. 서지현이 입을 열었다. 인사는 생략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25보 병사단 전부대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찰에 들어갑니다. 강건우 준장께서 총괄하십니다. 오 대령과 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이렇게 갑자기 부대 업무가 마비될 수. 업무 마비? 서지현이 오 대령을 쏘아보았다. 오 대령, 자네가 지난 3년간 결제한 용 연대 70연대 신축 막사공사 서류부터 좀 볼까? 자재 목록에 있는 최고급 단열재는 어디로 가고 우리 병사들은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나는 폐가에서 잠을 자고 있지? 그것은 윤 대령.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이번 달에 올린 진급 심사자 명단. 마철기 대령의 조카가 왜 어급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나? 실적은 바닥인데. 자네 아들놈이 이번에 파주 시내에 상가 건물을 샀다지. 그 돈 어디서 났나? 그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강 준장님, 저 두 사람부터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하고 사무실과 관사, 모든 통신기기 압수수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마 대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마철기,
서지현이 비웃었다. 그대들이 믿는 그 마철기라는 썩은 동아줄은 이미 내 손에 잘려나갔소. 이제 그대들이 기생하던 그 썩은 몸통을 도려낼 차례요. 감찰 요원들이 그들의 팔을 붙들었다. 그들은 마철기와 똑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사령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철기 라인은 그렇게 단 반나절 만에 뿌리째 뽑혀나갔다. 감찰단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사단 본부뿐만 아니라 예하 연대, 대대까지 샅샅이 뒤졌다. 마철기의 이름으로 자행된 온갖 비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상납금, 인사청탁, 유류 횡령.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사단장님,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강건우 준장이 굳은 얼굴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방탄복과 방탄 헬멧 납품 계약서였다. 마철기가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기준 미달이 중국산 저가 방탄 플레이트를 납품받았습니다. 뭐라고? 서지현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방탄복입니다. 실제로는 총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사단의 모든 병사들에게 죽음의 갑옷을 입혀왔던 겁니다. 서지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었다. 이적 행위이자 대량 학살 시도였다. 영창 독방에 갇혀있던 마철기는 자신을 구하러 올 라인이 모조리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공허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사흘이 지났다. 마철기에게 그 사흘은 3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그는 영창에서 나와 사단장실로 다시 불려갔다. 그가 체포되었던 그 강당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왕좌처럼 여기던 바로 그 사단장 집무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계급장과 모든 휘장이 뜯겨나간 죄수복이나 다름없는 누런 활동복 차림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서지현 소장을 마주했다. 그녀는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했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방금 닦아낸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앉으시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책상 앞의 보조의자였다. 마철기는 헌병에게 이끌려 힘없이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강건우 준장이 찾아낸 그의 모든 비리 증거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특히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방탄복 리베이트 관련 검은 장부가 맨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철기 대령. 서지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무의 감정이었다. 그대는 어제까지 이 부대의 왕이었지. 그대는 그대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대의 병사들을 팔아넘겼소. 그녀는 기준 미달의 방탄 플레이트 하나를 집어들어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게 그대가 챙긴 돈의 대가다. 철컥.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같은 소리가 났다. 이걸 믿고 내 병사들이 적의 총구 앞에 서야 한단 말이오. 자네는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이미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거요. 마철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그가 사단장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사흘 전만 해도 계집, 미친년이라 불렀던 대상이었다. 그대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요.
서지현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대가 저지른 죄목만 해도 수십 가지다. 부하 폭행, 상관 모욕, 직권 남용, 수백억 대의 횡령, 그리고 군 형법상 최악의 범죄인 군용물에 대한 사기 및 이적 행위. 마철기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이적 행위. 그것은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였다. 사형. 말입니까? 그대는 종신형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받게 될 거요. 그대의 가족들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대의 이름은 육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로 기록되겠지.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발 목숨만은. 제가 평생.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서지현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계집의 군화에 머리를 조아렸다. 서지현은 그를 역겹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그대에게 단 하나의 길이 남아있긴 하오. 마철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것은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 될 것이오. 그대는 그대의 남은 평생을 그대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야. 서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25사단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무장지대 DMZ 한가운데 군사분계선 MDL과 맞닿은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여기가 어딘지 아나? 대성동. 자유의 마을입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에 존재하는 민간인 거주지.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는 단 하나의 소대. 대성동 OP. 마철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대성동 OP. 그곳은 25사단 내에서도 가장 고립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사방이 북한군 초소와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유엔 사관할 구역. 그곳은 완벽한 고립지였다. 그곳의 병사들이 자네가 납품한 그 죽음의 갑옷을 입고 있었소. 내가 어제부로 전량 회수시켰지만 서지현은 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대령 마철기. 금일부로 대성동 OP 민사작전 고문으로 보직을 명함. 민사작전 고문. 계급만 대령일 뿐 어떠한 지휘권도 병력도 심지어는 무기 소지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직책이었다. 그것은 감시자이자 인질이었다. 그대는 그곳에서 그대가 죽이려 했던 그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숨쉬게 될 것이요. 그대는 그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어. 군사재판은 그대의 복무가 끝나는 날까지 유예한다. 사단장님, 그곳은 지옥이지. 그대가 만든 지옥이요. 서지현은 차갑게 말했다. 그대는 그곳에서 그대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요. 그대가 훔친 돈이 그대의 부하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대의 임무를 게을리한다면 그녀는 마철기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치게 했다. 나는 그대의 군사재판 유예를 즉시 취소하고 그대를 이적죄로 총사령에 처하도록 만들 것이요. 내 말 알아들었나? 마철기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헌병. 저자의 수갑을 풀고 대성동으로 압송해. 지금 당장. 마철기는 죄수복 같은 활동복 차림 그대로 장군용 세단이 아닌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낡은 KU-511 두돈반 트럭의 짐칸에 실렸다. 트럭은 양주 사령부를 떠나 파주로 향했다.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고 임진강을 건너 마침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통일대교를 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살벌해졌다. 지뢰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끝없이 이어졌다. 트럭이 멈춘 곳. 유엔사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삼엄한 검문소 앞.
자유의 마을 대성동. 지옥의 문이 그의 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대성동. 그곳은 시간이 멈춘 섬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인집 몇 채가 전부인 작은 마을. 하지만 그 마을을 둘러싼 공기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곳보다 무거웠다.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그리고 그들을 겨누는 수백 개의 총구가 도사리고 있었다. 마철기가 도착한 대성동 오피는 마을을 방어하는 유일한 군사기지였다. 하지만 그 위용은 초라했다. 수십 년은 됨직한 낡은 콘크리트 막사와 교통호가 전부였다. 그를 맞이한 것은 이 고립된 섬의 지휘관인 젊은 소대장, 육사 출신의 FM 이준혁 중이었다. 그는 하늘과 같던 대령 계급에, 그것도 사단의 최고 실세였던 마철기가 왜 이런 죄수꼴로 자신의 소대의 고문으로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충성. 소대장 중위 이준혁입니다. 대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철기에게 경례를 붙였다. 마철기는 그 경례를 받지 못했다. 아니,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낡은 트럭 짐칸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섰다. 내 숙소는 어디인가? 그의 목소리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갈라져 나왔다. 이쪽입니다. 이 중위가 안내한 곳은 소대장실이나 부소대장실이 아니었다. 막사 뒤편 낡은 탄약고 옆에 붙어있는 창고로 쓰이던 작은 시멘트 방이었다. 퀴퀴한 곰팡내와 냉기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와 덜덜거리는 라디에이터 하나가 전부였다. 식사는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중위는 굳은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마철기 대령 행동 지침. OP 내 지정된 구역 숙소, 식당, 작전 상황실 외 이동을 금한다. 소대장의 허가 없이는 그 어떤 병사에게도 지시 및 접촉을 금한다. 모든 통신기기 사용을 금하며 외부와의 연락은 소대장의 감청하에 주 1회로 제한한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감시 대상에게 내려진 지침이었다. 알게. 네. 이 중위가 복잡한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사라졌다. 쾅. 문이 닫히고 마철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차갑고 곰팡내 나는 작은 방 하나로 응축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얇은 군용 담요 한 장으로는 비무장지대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라디에이터는 가스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얇은 벽 너머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오늘 온 사람. 진짜 마철기 대령 맞냐? 그 70연대장? 몰라. 근데 꼴이 말이 아니던데. 완전 죄수 같더라. 사단장님한테 머리채 잡혔다는 게 진짜인가? 미친. 근데 우리 이제 어떡하냐? 어제 사단장님이 와서 우리 방탄복 다 가져갔잖아. 그거 마 대령이 납품한 거라며? 완전 사기라고. 아, 그거 생각만 하면 빡치네. 우린 그거 믿고 매일 이 지뢰밭을 돌아다녔는데. 그냥 표적지 입고 다닌 거였어. 마철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표적지. 자신이 입힌 죽음의 갑옷.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자신이 훔친 돈이 그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벽 너머에서 숨 쉬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목숨 그 자체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괜찮아. 새 거 온다잖아. 사단장님이 미군용 신형으로 긴급 보급해준댔어. 역시 여군이라도 이 스타는 다르긴 다른가 봐. 제발. 그거 오기 전까진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오피에 있는 방탄복은 훈련용 플라스틱 쪼가리밖에 없다고. 마철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다. 그는 초소를 향해 걸었다. 누구야?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어둠 속의 인형을 보고 소리치며 총을 겨누었다. 나다. 마철기. 아. 대령님. 여긴 근무구역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병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철기는 병사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는 병사가 입고 있는 낡은 방탄복을 보았다. 훈련용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자네. 예. 저. 건너편. 북한군 초소. 자주 보이나? 매일 봅니다. 저놈들도 저희를 매일 보고 있겠죠.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춥다. 들어가라. 마철기는 돌아서려다 무언가를 발견했다. 병사가 신고 있는 전투화. 밑창이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다. 그가 횡령한 목록에는 동계 전투화 보급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신고 있는 최고급 가죽 전투화. 서지현이 다른 것은 다 빼앗았지만 차마 신발까지 벗기지는 못했던 그의 마지막 남은 장군의 흔적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네. 대령님, 지금 뭐 하시는? 병사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이거. 신어. 마철기는 자신의 전투화를 벗어 병사의 발 앞에 놓았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자네 발이 얼어 죽겠는데 뭐가 괜찮아. 이건 원래 자네 것이었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는 자신의 양말까지 벗어 전투화 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병사가 벗어놓은 밑창 떨어진 낡은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대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복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신어야 한다. 그는 낡은 전투화를 자신의 맨발에 구겨 넣었다. 찢어진 틈 사이로 차가운 흙과 돌멩이가 그의 맨살을 파고들었다. 지옥 같은 고통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이게 내 죄의 무게다. 마철기는 절뚝거리며 자신의 차가운 시멘트 방으로 돌아갔다. 병사는 그가 벗어주고 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전투화를 들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마철기는 낡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발을 껴안고 울었다. 30년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처절한 첫 번째 참회였다. 대성동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쇠를 깎는 듯한 바람은 비무장지대의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낡은 멸공 오피의 시멘트 벽을 통째로 울렸다. 마철기는 그 울림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었다. 그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 그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소대장 이준혁 중위는 그를 고문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어떠한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관리 대상 혹은 잠재적 위험물을 부르는 코드명에 불과했다. 병사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했다. 그들은 마철기가 식당에 들어서면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반대편 구석으로 몰려가 식사를 했다. 마철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경멸과 무시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임을 알았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그가 병사에게 받아 신은 낡고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숙소 앞의 작은 공간을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었다. 밑창에 찢어진 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그의 맨발을 핥히었고
그 고통은 그의 썩어 문드러진 30년 군 생활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부러 그 고통을 즐겼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그는 식사 때도 배급받는 밥과 국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맛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곳의 병사들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새파란 놈들이 매일 먹는 음식을 자신도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속죄의식이었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오피 전체가 얼어붙었다. 덜덜덜. 마철기는 자신의 낡은 철제 침대에 누워 얇은 모포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숙소의 라디에이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그때였다. 푸드득. 컥. 막사 전체의 전등이 일순간 깜빡이더니 암흑 속으로 꺼져들었다. 비상등 몇 개만 겨우 켜졌을 뿐 오피 전체가 마비되었다. 라디에이터가 멈춘 것은 물론 통신 장비와 GOP 철책을 감시하던 모든 CCTV 그리고 열상 감시 장비 TOD까지 일제히 멈췄다. 오피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 적의 표적지가 되었다. 제기랄. 무슨 일이야?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이준혁 중위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했다. 마철기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발전기.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놈인가?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발전기실 앞에 이중희와 통신관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낡은 비상 발전기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중희, 안 됩니다. 연료 계통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망할. 매뉴얼대로 해. 예열 플러그 다시 확인해. 안 됩니다.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이준혁 중위는 절망감에 발전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일 아침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군복을 벗어야 할 판이었다. 무엇보다 이 암흑 속에서 만약 북한군이 도발이라도 해온다면 그는 소대원 전원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터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마철기였다. 그는 절뚝거리며 찢어진 전투화를 신은 채 그들에게 다가왔다. 네. 대령님. 여긴. 이중위가 그를 막아섰다. 관리 대상이 작전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시끄럽다. 비키라고 했다. 마철기는 이중위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낡은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건 내가 아는 놈이다. 그는 그 발전기를 기억했다. 3년 전 그가 70연대장으로 재직할 때 원래대로라면 신형 발전기가 보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신형을 뒤로 빼돌리고 폐기 직전에 이 구형 중고 발전기를 서류상으로만 수리하여 이곳 대성동 오피로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망할 고물. 아직도 여기 있었군. 그는 매뉴얼 따위는 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 기계의 약점을 자신이 돈을 아끼기 위해 교체하지 않았던 그 부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중희. 거기 스패너하고 WD-40 가져와. 그리고 휘발유. 딱 한 컵만. 휘발유는 위험합니다. 내 말 들어. 이놈은 디젤만으론 절대 시동 안 걸려. 특히 이 날씨엔 얼어붙은 연료 필터를 강제로 녹여서 터트려야 해. 이중위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마철기의 지시대로 물건들을 가져왔다. 마철기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쇠붙이를 잡았다. 살같이 쩍 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며 피가 흘렀다.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연료 필터 덮개를 열고 얼어붙은 찌꺼기를 긁어냈다.
그리고 가져온 휘발유를 에어 클리너 쪽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자, 물러서.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예열 플러그를 수동으로 몇 번이나 점화시켰다. 이준혁 중위. 예. 내가 신호하면. 저기 스타트 버튼. 목숨 걸고 눌러. 한 번에 안 걸리면 우린 다 죽는다. 저거 역화한다. 이중위는 침을 삼켰다. 마철기는 눈을 감았다. 제발. 제발. 지금. 철컥. 이중위가 버튼을 눌렀다. 푸드드드. 컥. 컥. 발전기가 비명을 질렀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콰르르르르르릉.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발전기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팟! 오피 전체의 전등이 다시 켜지고 감시 장비들이 삐비그 소리를 내며 재부팅을 시작했다. 와! 와!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준혁 중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철기는 기름과 피로 범벅이 된 손을 털며 일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차가운 숙소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이준혁 중위가 그를 향해 외쳤다. 감사합니다. 고문님. 마철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이용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렸다. 발전기 사건 이후 대성동 오피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마철기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필요한 죄인이 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노골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누군가 그의 식판 옆에 슬쩍 끓인 물 한 컵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소대장 이준혁 중위의 태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FM 장교로서 마철기를 감시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날 밤 자신을 압도했던 마철기의 야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마철기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전투화를 신고 다녔고 발의 동상은 점점 심해져 걸음걸이는 더욱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는 보기 시작했다. 그는 할 일이 없었기에 하루 종일 오피 상황실 구석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CCTV 화면과 열상 감시 장비가 비추는 적막한 DMZ 풍경을 짐승처럼 끈질기게 노려보았다. 그는 이 오피의 방어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엉망인 방어 체계를 최종 승인한 것이 바로 과거의 자신 마철기 대령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여긴 숭숭 뚫려 있구나. 그의 눈에 교본에는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보였다. 그날 오후 이준혁 중위가 초조한 얼굴로 상황실에서 작전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이중위. 마철기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중위는 움찔했지만 이내 상황을 설명했다. 내일 사단장님께서 대성동 오피를 순시하십니다. 방어 태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하지. 마철기가 콧방귀를 뀌었다. 자네, 저기 7번 카메라가 비추는 배수로 확인해봤나? 7번 배수로 말입니까? 그곳은 철제 격벽으로 완벽하게. 완벽? 마철기가 절뚝거리며 지도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썩어가는 자신의 발 때문에 거의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내가 3년 전에 그 격벽 공사 서류에 사인했지. 그리고 공사비의 절반을 챙겼다. 예. 이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원래대로라면 이중 철근으로 막았어야 할 것을 얇은 철판 한 장으로 덮어놨단 말이다. 지난 여름 장마 때 이미 휩쓸려 나갔거나 멧돼지들이 다 뚫어놨을 거다. 거긴 문이야. 적들이 들어오시오 하고 열어놓은 대문.
그럴 리가. 당장 순찰조를. 소용없어. 거긴 지뢰지대라 병사들이 접근도 못해. 그래서 내가 거길 골랐던 거다. 아무도 확인 못할 테니까. 이준혁 중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은 여태껏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지. 지금 당장 공병을 부를 수도 없고, 사단장님께 사실대로 보고하고, 자네가 군복 벗는 수밖에. 이 중위는 절망감에 주먹을 쥐었다. 마철기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그는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배수로를 막을 순 없어. 하지만 배수로로 들어온 놈들을 잡을 순 있지. 무슨? 여기와 여기. 지금 비어있는 두 곳의 참호. 마철기가 가리킨 곳은 배수로의 출구와 마주보는 수풀에 가려진 두 지점이었다. 여기에 크레모와 두 발을 교차로 설치해. 그리고 저기 3번 초소의 K의사 고속 유탄 발사기 사각을 이쪽으로 돌려놔. 놈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곳은 지옥이 되는 거다. 그것은 교본에 나오는 정석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머리 꼭대기에서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비열하지만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준혁 중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승인된 작전. 그럼 사단장님께 가서 말해. 제가 지키는 곳은 사실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철기 대령이 훔쳐먹어서요. 라고. 당장 설치하겠습니다. 이 중위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즉시 부소대장에게 마철기가 지시한 대로 함정을 설치하라고 비밀리에 명령했다. 그날 밤 이준혁 중위는 자신의 숙소로 마철기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비상식량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내밀었다. 고문님. 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문님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런 전술을 아시는 분이. 왜? 마철기는 뜨거운 컵라면을 든 채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별. 예. 별이 달고 싶었다. 장군이 되고 싶었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장군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더군. 윗분들에게 상납할 돈, 내 라인을 관리할 돈. 그래서 훔쳤다. 처음엔 작은 걸 훔쳤지. 유류, 부식. 그러다 점점 큰 걸 훔쳤다. 격벽 발전기. 그리고 방탄복.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별이 내 눈을 멀게 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것들만 보게 만들었지. 그리고 결국 난 내 부하들의 목숨까지 훔치려 했던 괴물이 된 거다. 이준혁 중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서 컵라면을 든 채 후회하는 늙은 군인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고했던 대로 서지현 소장이 대성동 오피를 방문했다. 지난번 취임식 날과는 달리 그녀는 완벽하게 무장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헬기는 오피 연병장이 아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엔사 JSA 경비대대 쪽에 대기시켰다. 그녀는 방탄 기능이 보강된 지휘용 KU-808 차륜형 장갑차를 타고 삼엄한 호위 속에 오피 정문으로 들어섰다. 충성! 이준혁 중위가 소대원들을 도열시키고 벼락 같은 경례를 붙였다. 서지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도열한 병사들의 방탄복을 일일이 만져보았다. 마철기가 빼돌린 죽음의 갑옷 대신 그녀가 긴급 보급한 신형 방탄 플레이트가 삽입된 묵직한 신형 방탄복이었다. 따뜻하게 입고 있나? 예, 사단장님.
그녀의 시선은 이윽고 병사들 대열의 가장 끝, 감히 함께 서지도 못하고 저 멀리 숙소 그늘에 서 있는 한 인형에게로 향했다. 마철기였다. 그는 여전히 그 낡고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서지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이준혁 중위. 예, 사단장님. 방어 태세 보고하라. 예. 이쪽으로. 이 중위는 서지현을 상황실로 안내했다. 그는 밤새 마철기에게 배운 새로운 방어 계획을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유창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적의 예상 침투로인 7번 배수로에 대해서는 7번 배수로. 서지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알기로 그곳은 격벽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인데. 아닌가? 그것이. 이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솔직하게 보고해, 이중위. 그 격벽 지금 제 기능을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나? 어제. 알았습니다. 서지현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런데 자네의 보고에는 그곳이 마치 의도된 함정인 것처럼 되어 있군. 크레모아와 케이의사의 연동이라. 교본에는 없는 방식인데. 누가 가르쳐줬지? 이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해, 이중위. 저기 저 유령인가? 서지현이 턱짓으로 상황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마철기를 가리켰다. 이중위는 침묵으로 긍정했다. 서지현은 마철기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썩어가는 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드시오, 마 대령. 자네가 만든 구멍을 자네가 다시 메웠군. 그래, 대단한 공이야. 하지만 그 공으로 자네의 죄가 씻길 거라 생각하나? 아닙니다. 마철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저 아이들이 저 때문에 죽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상적이군. 서지현은 차갑게 돌아섰다. 이준혁 중위 즉시 사단 공병대에 연락해 7번 배수로 당장 이중 격벽으로 재시공하도록. 그리고 마철기 대령. 예. 자네는 자네의 방으로 돌아가. 사단장이 시찰 중일 때 죄인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아. 그것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마철기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가 절뚝거리며 상황실을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윽쾅, 콰과과곽쾅. 오피 전체가 뒤흔들렸다. 포성이었다. 상황 발생. 10초소 전방. 적 포격. 에이. 이럴 리가. 이중위는 패닉에 빠졌다. 사단장이 와 있는 이 순간에 포격 도발이라니. CCTV 화면이 일제히 10초소 방향을 비췄다. 하지만 포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단장님, 피하셔야 합니다. 당장 벙커로. 서지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전장을 꿰뚫어 볼 듯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다. 이건 포격이 아니야. 예. 저 연기. 너무 희미해. 이건 기만이다. 적의 침투조가 본대를 속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린 거야. 진짜는. 서지현이 소리치는 순간 마철기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상황실 지도를 향해 괴물처럼 달려들었다. 7번 배수로. 이준혁. 당장 7번 배수로 화면 띄워. 이중위가 다급하게 7번 배수로 쪽을 감시하던 열상 감시 장비 TOD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 짙은 안개와 연막 속에서 검은 형체 대여섯 개가 어제 마철기가 지적했던 바로 그 7번 배수로 출구를 통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다. 저놈들. 이중위는 얼어붙었다. 서지현은 즉각 소리쳤다.
이중희, 당장 함정 발사. 예, 예. 이중희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려던 순간 마철기가 그의 손을 거칠게 내리쳤다. 안 돼. 아직이야. 무슨 놈들이 함정을 알고 있다. 저것 봐. 마철기가 화면을 가리켰다. 선두에 섰던 침투조 2명이 갑자기 흩어지며 어제 설치한 크레모아의 위치를 정확히 피해 좌우로 산계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정보가 샜어. 이중희는 절망했다. 아니야. 마철기가 포효했다. 정보가 샌 게 아니야. 저놈들도 프로다. 저 배수로가 약점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함정이 있을 거라 예상했겠지. 저놈들이 노리는 건 마철기의 시선이 K의사 고속 유탄 발사기가 거치된 3번 초소로 향했다. 저 함정을 피해 3번 초소를 먼저 무력화시킬 생각이다. 이준혁, 3번 초소. 당장 응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웅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적의 RPG-7 휴대용 대전차 로켓 한 발이 3번 초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쾅! 3번 초소가 화염에 휩싸였다. 상황실의 모든 인원이 경악했다. 제기랄. 서지현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마철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3번 초소에는 그에게 매일 아침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던 20살의 박일병이 근무 중이었다. 에이, 새끼들이. 그는 유령도 죄인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30년 전의 철마로 돌아갔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K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마 대령, 무기 소지 금지. 헌병이 그를 막아섰지만 마철기는 그를 어깨로 들이받고 상황실을 뛰쳐나갔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을. 그는 썩어가는 발의 고통도 잊은 채 화염에 휩싸인 3번 초소를 향해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절뚝거리며 달려갔다. 서지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권총을 쥔 채 차마 막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비극적인 속죄의 무대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쾅! 3번 초소가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대성동 오피의 모든 공기가 멎어버렸다. 적의 RPG-7 로켓포는 정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7번 배수로의 함정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지휘관인 서지현 사단장의 눈앞에서 오피의 핵심 방어 거점을 박살내어 공포를 심어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3초소. 이준혁 중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터진 화염에 넋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존재가 있었다. 죄인 마철기였다.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3번 초소. 그곳은 어제 아침 그가 낡은 전투화를 꿰매 신고 있을 때 고모님 추우실까봐 라며 몰래 핫팩을 건네고 갔던 20살의 박일병이 근무 중인 곳이었다. 에이, 새끼들이. 그의 입에서 30년 군 생활의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원초적인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고문도 죄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물어뜯긴 늙은 호랑이였다. 마 대령, 무기 소지 금지. 상황실을 지키던 헌병이 본능적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꺼져. 마철기는 헌병을 통나무처럼 들이받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벽에 걸린 K의 소총을 낚아채 탄창을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켰다. 철컥. 쇠가 긁히는 소리는 그의 마지막 이성을 재장전하는 소리였다. 그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자신의 발을 이끌고 화염을 향해 절뚝이며 뛰쳐나갔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일병과 죽음의 갑옷 2단어만이 맴돌았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죽음의 표적지를 입혔다. 내가 저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전 병력
즉각 전투 배치. 서지현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뒤늦게 혼돈을 수습했다. 그녀는 권총을 뽑아든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마철기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저것은 명령 불복종이자 탈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생 본 그 어떤 군인보다 더 군인다운 돌격이었다. 이중희, 정신 차려. 1분대 3초소 어모 사격. 2분대 7번 배수로 출구 쪽으로 우회 기동, 적 퇴로 차단해. 5초소 K의육적 예상 도주로의 제압 사격 실시. 서지연은 즉각 지휘권을 장악했다. 마철기는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교통으로 몸을 날렸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번 초소는 아수라장이었다. K의사 고속 유탄 발사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고 2명의 병사가 쓰러져 있었다. 박일병, 박일병, 정신 차려. 마철기가 쓰러진 병사를 뒤집었다. 박일병이었다. 그는 방탄 헬멧이 벗겨진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명, 김상병은 이미 가슴에 파편을 맞고 숨이 멎어 있었다. 제기랄, 제기랄. 마철기는 피눈물을 삼키며 박일병을 어깨에 둘러매려 했다. 타타타타. 바로 그때 무너진 초소의 잔해 너머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적 침투조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함정을 피해 오피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마철기는 박일병을 감싸 안고 참호 바닥으로 몸을 굴렸다. 적의 총탄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크크. 늙은이의 부상병인가. 적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마철기는 소총을 들어 응사하려 했지만 적의 화력이 너무 거셌다. 그는 꼼짝없이 참호에 갇혔다. 박일병. 정신 차려. 고문님. 박일병이 희미하게 신음했다. 마철기는 자신의 찢어진 전투화를 내려다보았다. 이발로 저 어린 부상병을 데리고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기까지인가. 결국 나는 저 아이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그때 적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지현이 지시한 2분대의 우회 기동조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퇴각한다. 마무리하고 빠져. 적의 리더가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 허리춤에서 검은색 물체 하나를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슈구. 수류탄이었다. 그것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마철기와 박일병이 웅크리고 있는 참호 한가운데로 정확하게 떨어졌다. 마철기의 눈이 커졌다. 3초. 죽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백억의 검은 돈, 그가 쌓아 올린 비리의 성, 그리고 서지현의 머리채를 잡았던 자신의 추악한 손이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갑옷. 그는 평생을 부하들에게 가짜 갑옷을 입혔다. 총알을 막아주지 못하는 죽음으로 향하는 표적지를. 그는 수류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20살의 박일병을 바라보았다. 내가 입혀야 할 진짜 방탄복은 이것이었구나.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박일병. 예. 자네. 어머니. 계시지. 살아라. 고문. 님. 마철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일병을 참호 구석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을 날려 차갑게 빛나는 그 수류탄을 자신의 가슴으로 덮쳤다. 안 돼. 그 순간 어모를 위해 달려오던 이준혁 중위와 그 뒤를 따르던 서지현 사단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쾅!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둔탁했다.
마철기의 몸이 모든 파편과 폭발력을 흡수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참호 안은 자욱한 연기와 살점이 타는 끔찍한 냄새로 가득 찼다. 적 침투조는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콜록, 콜록, 이게 무슨... 박일병이 연기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살아있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귀가 먹먹했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기어나온 자리. 마철기 대령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채 쓰러져 있었다. 마 대령. 서지현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단장으로서의 위엄도 냉철함도 잊은 채 피투성이가 된 참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철기, 정신 차려. 마철기. 그녀는 군복이 피로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기적처럼 마철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는 서지현을 향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픽거품을 물고 웃었다. 단장님. 머리가 또 헝클어졌습니다. 서지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통일관에서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감히 사단장님의 됐소. 말하지 마시오. 의무병 어딨어? 소용 없습니다. 제 갑옷이 좀 약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갈기갈기 찢겨나간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마 대령. 자네는 사단장님 제 찢어진 전투화 보이십니까? 서지현은 고개를 숙여 폭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발에 붙어있는 너덜너덜한 전투화를 바라보았다. 보고 있소. 마 대령. 그게 제 30년 죄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까?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에게, 여자가 아닌 자신의 지휘관에게 마지막 판결을 구하고 있었다. 아니, 자네는... 서지현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절규하듯 외쳤다. 자네는 가벼워진 게 아니야. 자네는 그 무게를 다 짊어진 것이오. 마철기 대령. 그대는 내 부하였고 이 비룡부대의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어. 그 말을 들었을까? 철마 마철기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30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별보다 더 빛나는 구원의 미소였다. 그의 손이 서지현의 군복 소매를 잡으려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룡부대의 왕이었던 남자.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죄가 서린 땅 대성동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한 명의 군인으로 눈을 감았다. 에필로그. 며칠 후 제25보 병사단 사령부 통일관. 마철기 대령의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서지현 사단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의 모든 죄는 그의 마지막 공적으로 덮였다. 그는 불명예 전역 대신 전사로 예우받았다. 연결식장에는 그가 모욕했던 사단의 모든 여군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방탄복 대신 신형 갑옷을 입은 대성동 오피의 병사들이 함께했다. 박일병은 붕대를 감은 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향해 목 놓아 울었다. 서지현은 조사를 낭독했다. 고 마철기 대령. 그대는 한때 길을 잃은 철마였다. 그대의 발굽은 부하들의 가슴을 짓밟았고 그대의 탐욕은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는 마지막 순간
그대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그대는 그대가 그토록 원했던 별이 어깨가 아닌 가슴에 있었음을, 부하를 지키는 그 뜨거운 심장 그 자체였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속의 마철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비룡부대는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잊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죄를 그리고 그대의 거룩한 속죄를. 편히 쉬라. 나의 부하 마철기 대령. 그의 유해는 그가 마지막을 보낸 대성동 오피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안장되었다. 그의 낡고 찢어진 전투와 한 짝이 유품으로 함께 묻혔다. 그날 이후 25사단에서는 그 누구도 서지현 사단장을 여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사단장이었다. 마철기가 남긴 교훈은 서지현의 강철 같은 리더십과 함께 비룡부대의 새로운 군기가 되었다. 철만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별의 무게에 대한 깨달음은 그곳에 남은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